자, 이제는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클래스라고 하는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의 클래스가 있다라면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미 클래스가 있다라면은 그 클래스를 다른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해당하는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그 기능과 속성을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래스의 상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클래스의 상속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클래스를 정의하는 걸 살펴봤기 때문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이름, 부모 클래스 이름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자식 클래스니 부모 클래스니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클래스 하고 나서 내가 클래스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 이름 이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사용하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그 다른 어떤 값을 전달받는 곳의 클래스 이름은 부모 클래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클래스 렉탱글이라는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거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미 시스템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의 속성을 이 렉탱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거기에 플러스로 해가지고 위스하고 하이트 값, 에어리어 값, 그 다음에 str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렉탱글이 있는데 이 렉탱글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칼라 렉탱글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라 렉탱글은 어디로부터 가져오냐면은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 칼라 렉탱글은 렉탱글로부터 가져온다고 되어 있죠. 좀 전에 오브젝트 써놨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항상 클래스를 할 때는 여기 그 가로 안에는 오브젝트 쓰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달받을 속성을 전달받을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그 속성이 아닌 경우는 뭐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의 속성으로서만 가져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의 렉탱글에 있는 위스나 하이트 값, 그 다음에 에어리어 값을 전부 다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번 이렇게 다시 코딩을 하지 않고 상속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방금 그 클래스라고 하는 그 정의를 하면서 오른쪽 편 가로 안에다가 그 상속받을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생성자, 우리가 이니트라고 하는 생성자가 항상 그 처음에 실행된다겠죠. 거기에 보면은 칼라라고 하는 칼라 렉탱글에는 칼라라는 놈이 하나 이제 더 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라는 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슈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중요한데, 이 그 생성자 안에 슈퍼.init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슈퍼 ini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상위, 그래서 현재 내가 사용하는 칼라 렉탱글의 상위에 있는 곳에 init, 거기에 있는 생성자 값을 초기값으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렉탱글이라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렉탱글에 있는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위스하고 하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위스 하이트를 적어준 겁니다. 이 개수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 안에 보면은 그 슈퍼 안에다가 그 적어줄 첫 번째 이름은 현재 내가 사용할 클래스의 이름, 여기는 칼라 렉탱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셀프라고 하는 놈을 하나 이제 적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밑에다가 내가 사용할 새로 이렇게 사용할 칼라라고 하는 그 속성을 이렇게 셀프.칼라는 칼라라고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코드가 간단해져. 안 그러면은 위스하고 하이트 값도 정의해주고 에어리어 값도 정의해주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상속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위스 값은 50을 주고 하이트 값 70 주고 칼라는 블루를 주고 그 다음에 칼라 렉탱글에다 칼라 값만 전달해 준 다음에
우리가 이 칼라 렉탱글 안에는 에어리어 구하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C라고 하는 C.에어리어 딱 했더니 C라는 객체에 있는 곳에서 에어리어 값이 계산이 돼 가지고 A라는 곳에 전달이 돼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C에 있는 칼라 값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C 자체 우리 언더바 str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었죠.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이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C라고 바로 프린트 C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값이 출력되는지를 같이 코딩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렉탱글이라는 코드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칼라 렉탱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작업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클래스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칼라 렉탱글, 그 다음에 내가 상속받을 곳은 렉탱글이라는 클래스죠. 그래서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를 렉탱글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생성자 이름, 이거는 언더바 이니트라고 했죠. 언더바 이니트 언더바. 그 다음에 여기는 셀프하고 칼라 값을 두 개를 넘겨받겠죠. 그리고 나서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그 슈퍼 상위 클래스의 그 생성자 값을 같이 이렇게 초기화 시켜주는 명령어가 슈퍼라고 했습니다. 슈퍼를 사용하는데 현재 내 클래스 이름 칼라 렉탱글, 그 다음에 셀프를 적어주고, 여기 점 이니트를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위스 값하고 하이트 값. 왜냐하면 위스하고 하이트는 슈퍼 클래스가 갖고 있는 그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셀프의 칼라는 내가 전달받은 칼라 값으로 초기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성자에 있는 그 기능은 그 초기화 시키는 데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의는 다 했으니까 실제 구현을 해 놓은 것을 실제 구현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스는 이제 좀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300, 하이트는 70,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라도 넣어야 되죠. 레드라고 한번 줘볼까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 이름은 C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칼라 렉탱글이니까 C라고 그냥 주고, 칼라 렉탱글, 그리고 내가 칼라 값만 주겠습니다. 전달을 해줬어요. 위스나 하이트 값 이런 건 일체 그 전달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에어리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어리어는 C에서 에어리어도 마찬가지로 그 칼라 렉탱글에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렉탱글에서 과연 상속을 받았다면 여기 에어리어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다고 생각하고 된 다음에 프린트해서 A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37은 21, 21,000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번에는 C에 있는 칼라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가 전달이 됐죠. 자, 이번에는 str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렉탱글에 있는 str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상속이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C를 그냥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어리어에서 21,000.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상속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그 우리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함수는 반복되는 모듈들을 이렇게 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함수 호출만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면은, 이 클래스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그 함수들을 하나의 클래스 안에 이렇게 모아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렇게 돼 있는 그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다라면은 상위 개념의 클래스, 하위 개념의 클래스를 나눠 가지고 이걸 상속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그 클래스를 사용하면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제작할 때 보면은 슈팅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그 플라이트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전투기나 이런 비행기를 에어크래프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나서 어때요? 보면은 그들 간에 이제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있는 뭐 그 부대마다 어떤 그 비행기에 대한 속성들을 다 상속을 받아 가지고 기본적인 속성 비행기가 갖고 있는 나르는 거라든지 운전하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비행기에 추가되는 기능들은 상속받은 그 상황에서 추가되는 기능들만 더 넣게 되면은 굉장히 코드를 단순화시키고 동일한 어떤 그 반복되는 어떤 코딩을 이제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는 코드를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클래스라고 하는 놈, 자, 우리가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는,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왜 이런 것을 사용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 목록으로 보지 않고 이제 여러 개의 독립된 객체, 이 객체를 기본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객체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절차적 프로그래밍,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라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우리가 그 중첩되고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실생활에 있는 그 객체들을 그대로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객체를 선언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작성하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이들 간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보면은 상속,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캡슐화, 인캡슐레이션,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 다음에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 메소드, 속성,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프로 코딩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객체 제한 코딩으로 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리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상화 시키려고 하는 객체, 이 객체를 클래스라고 정의를 해놓고 실생활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나 개념이 되겠죠. 그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속성이에요. 그거에 갖고 있는 속성, 색깔이라든지 뭐 숫자의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뭐 이런 온도라든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액션을 갖고 있습니다.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 그 덧셈을 한다든지 넓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코딩을 해나갔을 때 여러분이 많이 이제 접했던 변수들이 전부 다 속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액션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함수로 만드는 것들을 전부 다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떠한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메서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변수들을 우리가 프로퍼티 또는 어트리뷰트, 그래서 속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절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든 구조적으로 하든 뭐 또는 비구조적으로 하든 또는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 객체 지향 같은 프로그램을 하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코딩을 해나가는 방법 중에 정답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된 작업을 또는 여러 번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같은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해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래밍 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강구해 나갔는데, 많은 부분들을 기존에 많이 개발해 놓고 새로 중복되는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반복되는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 좀 부하를 더 적게 주고 좀 편하게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아마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잘 맞는 방식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일단 우선 목표고요. 그 목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배워진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몸에 체득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주 무기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